이건 분명히 심각하게 저평가된 보물 같은 무협 사극이야. 분명히 게으른 성격의 아이가 최강의 검수를 전수받고 나서 무림을 휩쓸게 되지. 유쾌하고 재치있는 분위기로 강호 무림과 조정의 거대한 세계관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 여주인공과의 감정선도 섬세하게 그려진다. 이 영상은 무려 140시간이 넘게 제작됐어. 진정한 숨은 명작이니 신중하게 감상하시길. 이 소년의 꿈은 천하제일의 협객이 되는 거였지. 하지만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침대에 누워서 잠자는 거야.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며 속이 터지시지만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지. 이 집에서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형 위사모야. 그런데 오늘 형이 돌아온 것 같아. 나는 깜짝 놀랐다. 형, 언제 돌아온 거야? 근데 형이 돌아오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은 내 검술을 시험해보겠다는 거였어. 형이 앞에 있는 오이 하나를 가리키며 지금 검술로 저 오이를 반으로 잘라보라고 했지. 내가 집에 없는 3년 동안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자고. 엄격한 형 앞에서 나는 한 번도 반항해본 적이 없어. 결국 보검을 들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 내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형은 조금 답답해했다. 좀 빨리 할 수 없냐고. 나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내가 평소에 연습한 검술을 떠올렸다. 그리고 바로 보검을 들어 오이를 내리쳤다. 비록 좀 어색했지만 오이 하나를 잘라내는 건 나에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 하지만 내가 고개를 돌린 순간 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 오이는 멀쩡히 그대로 있었거든. 나는 깜짝 놀랐다. 이거 큰일 났다 싶었지. 형의 무표정한 얼굴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보아하니 3년 동안 너는 전혀 발전이 없구나. 형은 말수가 적지만 그 한마디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마 오늘 저녁 식사는 3년 중 가장 힘든 한 끼가 될 것 같다. 비록 식은땀이 줄줄 났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다. 하지만 가장 걱정하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다. 형이 부모님께 나를 무술학원에 보내자고 제안한 거야.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엄마의 걱정 가득한 얼굴과 달리 아빠는 입꼬리가 귀에 걸릴 뻔했다. 여동생 위수함에 집착해도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물론 어디에 있든 누구도 내가 자는 걸 막을 수는 없다. 말 안장은 정말 딱딱했다. 오래 타지도 않았는데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았다. 드디어 작은 언덕 위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봤다. 형, 저기 봐. 저쪽도 다들 쉬고 있잖아. 우리도 잠깐 쉬자. 하지만 형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리고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형은 내 앞에서 말에서 내리더니 혼자 상황을 살피러 갔다. 나는 한가롭게 뒤따라갔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형? 그 다음에 본 광경에 나는 얼이 빠졌다. 그 두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다. 나는 집에서 멍하니 잘 지내고 있었는데 굳이 나를 데려와서 이런 걸 보게 하다니. 형은 내 말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 시신의 상처를 살폈다. 이 두 남자는 채화장에 맞아 죽은 거야. 이건 서역의 채화대도만이 쓸 수 있는 절기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왜 채화대도가 두 남자를 죽였을까? 형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이 두 시신은 분명 채화장에 맞아 죽은 게 틀림없다. 그저 채화대도에 불과하군. 여기서 여인을 습격까지 하다니. 이건 분명 어딘가에 위험에 처한 여인이 있다는 뜻이겠지. 다음 순간 형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빗줄기처럼 날아가 버렸다. 형님, 동생한테 너무한 거 아냐? 나 혼자 이 시체들을 지키라고. 하지만 형님은 내 외침을 들은 채도 안 하고 멍하니 홀로 남겨진 내 신세라니. 옆에 있는 끔찍한 시체들을 보자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절로 흘렀다. 그나마 늙은 말 두 마리라도 옆에 있으니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설상가상이라더니 참 가지가지한다. 들판에서 시체 두 구랑같이 비를 맞게 생겼으니 이보다 더 꼬일 순 없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형님은 아직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인다. 점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멀리 골짜기에서 맹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름 끼치는 소리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빨리 움직여야겠다. 안 그러면 짐승밥이 될지도 몰라. 다음 순간 하늘에서 또 한 번 번개가 내리쳤고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다. 나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지만 거리에 팽개쳐진 시체 두 구가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까 걱정되었다. 결국 고생고생 끝에 두 사람을 말등에 태워 올렸다. 비 피할 곳을 못 찾으면 벼락 맞기 딱 좋겠어.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지. 하늘에서 갑자기 또 번개가 번쩍거리더니 말들까지 놀라 날뛰기 시작했다.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산비탈을 구르고 말았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웬 동굴 속에 들어와 있었다. 상황 파악이 좀 되질 않았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뭐 어쨌든 간에 적어도 그 빌어먹을 번개는 안 보여서 다행이다. 조금은 안심이 되는군. 게다가 이 늙은 말들은 영물인가 봐. 이런 곳까지 비를 피해 들어오다니. 녀석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돌덩이에 묶어두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여독과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래서 동굴 입구에 표식을 남겨두었다. 형님이 돌아왔을 때 나를 못 찾을까봐 이제야 편하게 눈 좀 붙일 수 있겠군.
형님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잠드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렇게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심지어 돌덩이에 묶어둔 늙은 말들이 언제 도망갔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 주변에 푸른 빛의 막이 나타난 것이다. 깊이 잠든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그 푸른 빗무리는 나를 띄워 올려 흔들고 있었다.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그대로 돌벽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드디어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다. 아직 잠이 덜 깨서 흐릿하군. 도대체 이곳이 어디지? 그때 귓가에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운명으로 정해진 이여.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다음 순간 눈앞에 빛나는 구슬이 떠올랐고 이 구슬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천명을 찾아 이곳에 온 이를 환영한다. 나는 휘황의 검을 이을 계승자 무한백이다. 네가 바로 운명으로 정해진 이니 나는 이제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지금 시공을 넘어 내 의지를 내게 전하고 있다. 이 장면을 보고 혼이 쏙 빠질 뻔했지 뭐야. 이 산동굴에 귀신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근데 그 빛나는 구슬이 겁낼 필요 없다고 하더라. 그건 이곳에 남아있는 한 줄기 위식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운명처럼 그의 유지를 이어받을 사람이지. 정신이 좀 들고 나니 이 장면이 어디선가 본 듯 익숙하더라. 산동굴, 유지. 혹시 이게 운명적으로 정해진 만남인가? 강자가 나에게 절세무공을 전수해준다니. 그럼 나도 그 지긋지긋한 무술학교 안 가도 되겠네. 빗구슬이 계속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광희검법을 전수하겠다. 그러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꾸준히 수련해야 한다. 내 몸에는 내 비범한 혈맥이 흐르고 있다. 여기서 30년만 수련하면 된다. 그러면 내 비범한 능력을 다시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의욕이 넘치던 내가 이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고요해졌다. 잠깐만, 나보고 여기서 30년을 수련하라고. 어쩌면 내가 그 운명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다음 사람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수하고 또 전수하고. 내가 산동굴에서 마주친 건 300년 전이 검제의 화신이었다. 게다가 이 노인은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네. 굳이 자신의 광희의 검을 내게 전수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의 부탁은 억지로라도 받아줄 수 있었지만 근데 이 노인은 나보고 동굴에서 꼬박 30년을 수련해야 나갈 수 있단다. 이런 요구에는 정중히 사양할 수밖에 없지. 내가 곧 떠난다 하니 노인은 갑자기 화를 냈다. 내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돌문을 봉인해버렸다. 나는 어이없는 표정만 지을 수밖에. 정말 얄미운 노인네구만. 다음 순간 노인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이건 두께가 3m는 되는 돌문이다. 내 실력으로 이걸 부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지. 그리고 노인은 또다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 무공을 익히면 저 돌문을 종이 자르듯 쉽게 열 수 있다. 노인의 잔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조용히 품에서 단검을 꺼냈다. 그리고 쭈그려 앉아 단검으로 돌문을 파기 시작했다. 노인은 자신만만하게 내 뒤에 서 있었다. 내 지금 실력으로는 10년, 8년을 줘도 못 판다. 노인의 말은 그냥 흘려들었다. 네가 이 돌문만 안 내려놨으면 나는 진작에 나갔을 거야. 노인은 내 억척스러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몸이 살짝 떨렸다. 다음 순간 또다시 잔소리를 시작했다. 한번 나랑 배워보는 건 어때? 내가 20해 안에 네가 다 익히게 해주마. 화다 지쳐서 벽에 기대 앉았다. 20년도 너무 길지. 10해라면 그나마 생각해볼 만한데.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3년 만에 내 무공을 익히고 싶다니.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어차피 불가능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뭐. 근데 다음 순간 노인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마치 3달 굶은 사람처럼 괴로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결국 마지막 제안을 꺼냈다. 5년, 최대 5년만 스승님께 배우겠습니다. 노인도 그 순간 어떤 결심을 한 듯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너를 5년 안에 천하제일로 만들겠다. 이 말을 듣고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 곁눈질로 슬쩍 바라봤다. 이 노인 생각보다 강해 보이네. 이렇게 무도화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니. 이 세상에선 처음 듣는 이야기다. 5년 만에 천하제일이 된다니. 계산해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 그럼 우리 이렇게 기분 좋게 결정한 거다. 이제부터 산동굴에서의 수련이 시작됐다. 하지만 수련 전에 일단 푹 자야겠다. 나처럼 게으른 모습을 보면 스승님은 바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으시지. 이 죽일 놈아. 얼른 안 일어나고 뭐하냐? 나 좀 억울한데. 스승님, 혹시 귀신이세요? 당연히 잠자면 안 되지. 사람이라면 말이야. 매일 충분히 자야 한다고 생각해. 스승님은 화가 나도 참으시지만 그래도 자신의 전수를 위해서 억지로 웃으면서 나보고 빨리 일어나서 수련하라고 하시지. 나는 하품 한번 하고 일어나자마자 또 수련이야.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스승님은 번개처럼 화를 내시고 이런 식으로 수련해서야 5년은커녕 50년이 지나도 못 끝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잖아. 혹시 더 쉬운 방법 없어요? 좀 더 편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요. 스승님이 이 말을 듣고 거의 숨 넘어가실 뻔하셨지.
300년 동안 쌓인 피가 다 끓어오르는 것 같았을 거야. 자신의 무공을 전수하려고 이런 게으름뱅이를 만나시다니. 한때 천하무적이었던 스승님도 이 순간엔 깊은 외로움을 느끼셨을 거야. 왜냐면 스승님은 이제 의식만 남은 존재니까 많은 걸 직접 하실 수 없지. 갑자기 내 머릿속에 번뜩임이 스쳤다. 전에 스승님이 그 커다란 바위문을 들어올린 게 생각났어. 그 힘으로 내 몸을 직접 조종해 주실 수 없어요. 그럼 내가 굳이 수련 안 해도 되잖아요. 스승님은 그 순간 완전히 맥이 풀리셨지. 나는 그냥 기로 물건을 움직였을 뿐이다. 바위문을 열 때도 돌로 장치를 쳐서 연 거다. 하지만 다음 순간 스승님이 뭔가 생각나신 듯했다. 곧장 기쁜 듯이 크게 웃으셨지.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지. 내가 돌을 조종할 수 있잖아. 스승님이 미친 듯이 기뻐하셨다. 눈이 번쩍 뜨이셨지. 뭔가 엄청난 실마리를 잡으신 것 같았다. 표정도 점점 더 들뜨셨어. 왠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스승님, 혹시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돌 하나가 내 옆벽에 쾅 하고 박혔다. 스승님 얼굴엔 미친 듯한 기쁨이 가득했다. 방금 네가 힌트 준 덕분이구나. 비록 내게 몸은 없지만 언제든 돌을 움직일 수 있지. 불길한 예감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다. 수도 없이 많은 돌들이 스승님 앞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나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다음 순간 빗방울처럼 돌들이 미친 듯이 내 몸을 향해 쏟아졌다. 그 광풍 같은 돌무더기 아래에서 드디어 내 수련이 시작됐다. 근데 내가 상상도 못했던 건 나뿐만 아니라 밤이 돼도 스승님은 내 꿈속까지 들어와서 수련을 시키셨다. 그렇게 해서 내 5년이 시작됐다. 아무도 모를 악마 같은 수련법이었지. 그러는 동안 내 검술도 매일같이 조금씩 성장했다. 5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정신 차리니 벌써 지나가 버렸지. 스승님의 전수도 드디어 이어졌다. 내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나는 세상으로 나가는 큰 문을 열었다. 드디어 나간다. 동굴에서 5년간 수련한 나는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검제의 무도 위지도 곧 사라질 듯했다. 왜냐면 5년 전 스승님이 내게 내공안을 삼키게 하셨고 그걸 먹은 나는 5년 동안 동굴 안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됐다. 5년의 세월이 아침 저녁으로 흘러갔지. 우리 사이에 깊은 정이 이미 쌓였어. 스승님, 분명히 나를 30년 동안 단련시킨다더니 이제 와서 먼저 떠나시다니요. 나는 손을 뻗어 흩어지는 검제의 그림자를 붙잡고 싶었어. 푸른 연기만이 흩날리네. 동굴 안에 나는 고요하고 외로웠다. 마음이 아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왜 나 혼자만 남겨두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또 한 수 속으론 당했네. 스승님께. 그게 바로 5년의 시간이지. 내 무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검제께서 내 게으름을 걱정해 수련을 멈추게 하셨지. 내 몸 안에 특이한 기제를 심어두셨다. 그게 바로 내가 쌓아온 경험과 기교야. 내공의 숙련 속도를 못 따라가면 내공이 반대로 폭주하게 돼. 그 폭주의 결과는 내 내력이 다 소진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 정말 위험한 스승님이시네.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게다가 스승님은 내가 배우지 못한 그 부분을 옷에 적어 놓으셨지. 이걸 보고 나니 화가 치밀었어. 스승님, 정말 죽을 때까지 나를 놓아주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나서 내 앞으로의 여정 계획까지 정해주셨다. 첫 번째로 왕국의 대현자를 찾아가라고 하셨지. 그분 곁에서 한동안 머물라고도 하셨고 정말 세심하게 챙기셨구나. 원래는 집에 먼저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마무리하고 나서야 집에 갈 수 있겠어. 정리 완료. 외로운 나는 홀로 길을 나섰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건 동굴 입구에 하얀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방금 사라졌던 검제였다. 여전히 예전처럼 미소를 머금고 계셨다. 이 장난꾸러기 녀석, 너 또 게으름 피우면 벼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나는 절대 그런 일은 용납 못해. 하지만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셨다. 만약 네가 예전처럼 게으름 피우면 내 무공은 스스로 망가질 거다. 이 장난꾸러기 녀석, 날 바라보며 점점 멀어져 갔다. 검제의 그림자도 천천히 공기 속에 사라졌다. 시간은 흘러간다. 멀리 떨어진 한 도시 안에서 한 젊은이가 개방 분당주 장일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썼다. 이 젊은이는 마치 말라비틀어진 나무 토막 같았다. 정말 나무 인형 같았지. 개방의 소식통이 아주 빠르다던데 혹시 소식 좀 물어봐도 될까요? 장일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이 집 없는 사람 같은 이는 대체 누구지? 소식이 필요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해. 그는 앞에 있는 사람을 유심히 살폈다. 목소리는 꽤 젊었다. 하지만 엄청 말라 보였다. 혹시 우리 같은 업계 사람인가? 하지만 곧 그는 말했지. 설령 같은 업계라도 소식을 공짜로 줄 순 없어. 이 말에 살짝 짜증이 났다. 내가 그렇게 거지처럼 보여. 하지만 그 사람은 말했지. 나는 거지 필만 나는 게 아니라 이 얼굴만으로도 거지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네가 우리 거지단에 들어와서 구걸하면 내가 공짜로 소식 줄 수도 있지. 비록 내가 이 지경이지만 그래도 거지짓은 절대 못해.
하지만 밤이 되자 나는 이 방면에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 내 수입이 다른 업계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어. 장일은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반나절 만에 내가 반년 동안 번 걸 해냈네. 다음 순간 그는 눈빛이 단단해졌다. 무슨 소식을 알고 싶은데? 내가 다 알려줄게. 나는 모든 유명한 선비들의 명단을 알고 싶어. 그들의 모든 정보도 포함해서 말이야. 그리고 모든 유명한 대장장이 명단도 필요해. 장일이 내 조건을 바로 받아들이고 7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지. 근데 그때 나는 이미 누워버렸어. 내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 보고 그는 살짝 식은땀을 흘렸지. 그리고 근처의 곡방 내부에서는 긴급하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어. 내가 그들의 장사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 같더라고. 게다가 내 행동과 복장이 전혀 전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제야 그들은 뭔가를 깨달았어. 진짜 거지 중에서도 최상급의 물주라는 걸.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울 줄이야. 요즘 장일의 성격이 좀 거칠어졌어. 왜냐면 그에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거든. 이렇게 게으른 나를 받아준 걸 살짝 후회하는 눈치야. 내 실적이 훨씬 앞서 있는데도 말이야.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내가 당당한 곡방 분부장이었는데도 이렇게 한량 같은 거지 심부름꾼 신세로 전락하다니. 근데 만약 내가 이 녀석을 내쫓으면 내 부하들이 다 굶어 죽게 될 거야. 게다가 이 녀석은 은근히 잘 즐기고 있지 뭐야. 매일 마사지도 꼭 챙기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내가 모은 정보 보고서를 달라고 했어. 장일은 속으로 기뻐했지.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싶었거든. 하지만 내가 보고서를 열어보니 그 안의 내용이 좀 실망스러웠어. 내가 매일 죽을 둥 살 둥 실적을 올려줬는데 결국 이런 걸 받아오다니. 장익도 보고서를 넘겨받고 표정이 싸늘해졌어. 이 안에 든 건 하나도 쓸모가 없었거든. 한참 고민한 끝에 그는 나를 데리고 누군가를 찾아가기로 했어. 그의 인도로 우리는 곡방 분부에 도착했어.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지. 이 여자가 바로 이곳 곡방 분부의 수장이야. 개낭낭. 개낭낭의 신분은 꽤 높아 보였어. 분부장인 장일도 그녀를 매우 존경했지. 그리고 그녀에게 정보를 좀 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개낭낭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어. 네가 감히 나한테 정보를 달라고 하다니. 너희 쪽 상황을 뻔히 알 텐데 우리랑은 원래부터 앙숙 아니었나. 장일은 식은땀을 흘렸어. 이건 우리 곡방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야. 나는 너한테 손님 한 명만 데려왔을 뿐이야. 개낭낭의 표정이 차가워졌어. 나는 내 이런 행동을 농담이나 도발로 봐도 되겠니? 나는 너한테 어떤 정보도 팔 생각 없어. 이 상황을 보고 나는 장일의 입을 막았어. 그리고 개낭낭에게 내가 어떤 문파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지. 하지만 이 여자는 이미 화가 난 것 같았어. 너희가 계속 이렇게 장난치면 살아서 이 문을 나갈 생각은 접어라. 하지만 이때 내가 한마디 했지. 보아하니 곡방도 별로 전문적이지 않구나. 나조차 곡방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다니. 진짜 웃기는군. 개낭낭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 그리고 자신의 부하에게 물었지. 저 남자가 곡방 사람 맞냐고. 대청 안에서 답이 들려왔어. 비록 그의 신분은 모르지만 절대 곡방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담담하게 굳은 표정을 지었어.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우리 정보 거래를 계속해도 되겠지. 하지만 이번엔 이 여자가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 난 안 팔아. 이제 나가주지 그래. 개낭낭은 눈을 꽉 감았어. 감정을 억누르는 듯했지. 네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너희한테 절대 팔 생각 없어. 바로 그때 그녀의 귀에 장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사는 아예 안 하겠다는 거네. 이렇게 계속 가다간 너희 집 오래 못 버틸 거야. 이 한마디가 개낭낭의 마음을 꿰뚫었다. 마지막 한계가 그녀를 단숨에 폭발하게 만들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대청을 향해 소리쳤다. 사람들아, 이 둘 좀 규칙 좀 가르쳐줘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남자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이 손날의 속도는 번개 같았다. 눈 깜짝할 사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당황한 장애를 밀쳐냈다. 다음 순간 내가 주먹을 내리쳤다. 방금 전까지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던 개낭낭이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 마치 집안의 기둥 같은 사람은 한 방에 분부의 호위를 날려버렸다. 이런 상황에 나는 좀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미안하다. 이건 그냥 내 본능적인 반응이었어. 네가 좀 더 일찍 말해줬으면 기습이라면 손 좀 봐줬을 텐데. 개낭낭은 식은땀을 흘렸다. 우린 귀한 손님이 오신 줄도 몰랐지. 아마 우리 차분히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어쨌든 너희가 우리 호의를 다치게 했으니까. 개낭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러니 너희도 대가를 좀 치러야 해. 이 여자의 반응은 정말 특이하다. 우린 도통 이해가 안 갔다. 또 무슨 대가가 필요하단 거지.
개낭낭의 얼굴엔 다시금 고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이 세상에서 대가는 언제나 이런 식이지. 피로 피를 갚는다는 거야. 이 여자는 우리를 일부러 시간 끄는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대청에 또 4명의 고수가 나타났으니까. 그녀의 연기에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연기 잘하나? 개낭낭도 다시금 아까의 기세를 되찾았다. 이미 우리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너희도 그냥 갈 생각은 하지 마. 그녀의 얼굴에 증오가 드러났다. 특히 너, 그 깡마른 사람 말이야. 후회라는 글자. 어떻게 쓰는지 똑똑히 알길 바란다. 다음 순간 그녀 휘하의 수많은 고수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특히 맨 앞장선 그자는 칼끝에 피를 묻히려는 듯했다. 이미 우리 피 냄새를 맡은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대체 왜 이 여자는 이렇게 빨리 돌변하는 거지? 나는 그냥 정보를 좀 사려고 했을 뿐인데. 근데 넌 우리를 죽이겠다고. 다음 초 내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폭발했다. 단 한 수였다. 그 소문난 4대 고수들이 전부 흩어졌다. 방금 전까지도 기세등등하던 개낭낭이 이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기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와, 대박이다. 이 여자가 자랑하던 4대 고수들이 내 한 수에 전부 끝나버렸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있다. 사실 나는 300년 전 검성의 문화체자였다. 그리고 이때 그녀도 마침내 응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내줬다. 하지만 나와 함께 온 장인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 개낭낭이 그와 제대로 얘기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다. 말라빠진 장인은 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분노에 찬 여자의 비난은.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또 뭔가 불길함을 느꼈다. 전에 나에게 정보를 전해줬던 개낭낭이 자칫하면 혼이 빠질 뻔했다. 개낭낭은 비록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줬지만 온양의 정보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봐도 동전 5입밖에 없었지. 그래서 나는 바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개방이 계속해서 빚을 갚으라고 성하였다. 내가 돌아가서 답장하겠다고 하니 예전에 내가 소처럼 일하고 말처럼 부리던 시절이 떠올랐다. 장일이 급히 내 다리를 붙잡았다. 무슨 일이든 하기 싫어하던 그가 마침내 그 순간 결심을 내렸다. 그건 내가 예전에 개방에서 벌었던 돈을 몽땅 털어넣는 거였다. 그리고 그는 비밀 금고까지 동원했다. 결국 온양을 맞췄다.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여자의 정보력은 정말 수준급이었다. 이어서 나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혹시 내 집에 편지 하나만 전해줄 수 있냐고. 이 일의 수수료가 꽤 비쌌다. 그런데 개낭낭은 나에게 흥미가 있는지 질문 몇 개만 답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가 17살밖에 안 된 걸 알았을 때 완전히 당황한 눈치였다. 17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가질 수 있겠냐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가 이름을 밝히고 나서 그녀는 이 말을 깊게 찌푸렸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다음 순간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듯했다. 네가 위가 둘째라니. 위가는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에게 계속 너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었지. 그리고 그녀는 내 형 위사모도 알아본다고 했다. 이 편지가 우리 집에 도착하려면 열흘 정도 걸린다고 했다. 이어서 그녀는 나에게 비단 손수건 하나를 건넸다. 이건 그 집안 귀빈의 상징이라고 했다. 이 손수건만 있으면 언제든 그녀 집안의 무인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내게 말했다. 이번에 예외를 둔 이유는 우리 집안과 분쟁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서라고. 이렇게 영리하고 이익에 밝은 여자를 보니 나도 그녀에게 앞일은 모두 잊자고 말했다. 내 일은 순조롭게 끝났다. 그런데 장일은 내 뒤를 따라오며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나는 낮은 목소리로 위로해줬다. 돈이란 건 태어날 때도 못 가져오고 죽을 때도 못 가져가는 거야. 네가 한량이라면 원래 돈 없어도 되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장일은 이를 악물었다. 내 실력이 이렇게 강한데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일은 이미 끝났다. 장일도 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장일은 조금 짜증이 났다. 너 이 집안에 또 무슨 일이 있냐? 사실 별일은 없어. 그냥 돈이 없을 뿐이야.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장일아. 개낭낭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한림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 학사 문옥환은 검제의 부탁으로 내가 일정 기간 함께해야 할 인물이었다. 문옥환의 딸 문은지가 그에게 알렸다. 손님 한 분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문옥환은 조금 위아해했다. 그는 오늘 아무 손님과도 약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딸이 말했다. 손님이 바둑 들어왔다고. 다음 순간 문옥환은 흥미가 솟구쳤다. 바둑이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았다. 문은지의 안내로 나는 마침내 문옥환을 만났다. 나는 예를 갖춰 그에게 인사했다. 갑자기 찾아와서 혹시 수양을 방해한 건 아닌지 여쭙다. 문옥환은 품위 있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오는 이는 모두 손님이지. 혹시 나랑 바둑 두고 싶어서 온 거냐? 나는 이 사람이 바둑에 미친 사람이라는 걸 깊이 느꼈다. 그래서 자리에 앉은 뒤에 나는 그에게 바둑 두는 게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옥환은 대가다운 풍물을 드러냈다. 이렇게 된 이상 그럼 우리 먼저 한판 두자고 했다. 나는 백도를 잡겠다. 먼저 두시죠. 하지만 이렇게 해도
그는 속으로 나를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 내 겉모습이 그에게 마치 위욕 없는 빈둥거리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가 바둑 실력이 뛰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첫 수를 두자마자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이 사람은 분명 고수다. 그런 기세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나는 바둑돌을 두는 속도가 엄청 빨랐다. 마치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완전히 수세에 몰렸다. 바둑돌을 잡은 손도 살짝 떨리기 시작했다. 한 수 한 수 두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흑백돌이 놓인 바둑판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파도가 몰아치는 듯했다. 그리고 그 파도 속에는 거대한 괴물이 숨어있는 것만 같았다. 기회를 엿보며 움직이려는 듯이 이 한판에 그는 식은땀을 흘렸다. 속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쳤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사실 내가 산동굴에서 수련할 때 검제도 바둑을 엄청 좋아해서 나에게 항상 같이 두자고 했다. 하지만 내가 지면 내 수련량이 10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매일같이 압박 속에서 지금의 초월적인 바둑 실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판은 내가 아주 쉽게 이겼다. 문옥환도 내 깊은 바둑 실력에 완전히 감탄했다. 바둑이 끝나고 모두 흩어졌다. 하지만 나는 갈 곳이 없었다. 문옥환은 내 곤란함을 알아챈 듯했다. 여기 머물러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방도 준비해줬다. 이어 문은지가 와서 방과 옷까지 챙겨줬다. 겸사겸사 목욕탕에 가서 먼지도 씻으라고 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그도 웃으면서 말했다. 손님이니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문옥환의 유일한 바람은 가끔 자신이나 이곳 손님들과 바둑을 두라는 것이었다. 그의 배려심을 보니 나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잠깐 인사만 하고 문은지를 따라 목욕탕으로 갔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이런 기분 정말 최고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내 피부도 한결 좋아진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문은지가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줬다. 그녀의 눈빛엔 위문이 가득했다. 도무지 아버지가 왜 이런 거지 같은 손님을 받아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녀는 뭔가 보면 안 될 것을 본 듯했다. 문은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급히 옷을 내게 건네주고 순간적으로 곁눈질로 나를 힐끗 바라봤다.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아까처럼 그렇게 밉상은 아닌 것 같았다. 싫어도 게으른 남자는 결국 얼마나 미움받을까? 문은지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 내 완벽한 복근을 보여줘도 그녀의 나에 대한 불만은 전혀 줄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달랐다. 내 바둑 실력에 이미 깊이 감탄했기 때문이다. 매일 밥만 먹고 빈둥거리는 나를 보면서도 문은지는 나를 제대로 교육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비록 우리 아버지가 너를 너그럽게 봐주신다 해도 그렇다고 내가 그냥 넘어갈 순 없지. 넌 맨날 여기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무슨 일이라도 해서 빚을 갚아야 해. 그러고는 나를 데려갔다.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으로. 그리고는 그 빨래를 전부 다 빨라고 시켰지. 오늘 하루 종일 이 빨래들이랑 씨름할 생각을 하니 그녀는 속으로 비웃는 것 같았다. 그런데 2시간 뒤에 그녀가 작업 진도를 확인하러 와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왜냐하면 모든 옷 빨래가 햇볕 아래 바람을 맞으며 뽀송하게 말라 있었거든. 더 짜증나는 건 난 이미 다시 누워 있었다는 거지. 문은지는 꽤나 열을 받는 모양이었다. 그 다음엔 나를 나무 장작이 쌓인 곳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그 장작을 다 패라고 하더군. 내 비장의 묘수를 떠올리며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장작들은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며칠을 꼬박 일해야 다 팰 수 있는 양이었으니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이미 장작을 다 패고 다시 누워 있었다. 이 놀라운 상황을 마주하고도 문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엔 설거지를 시켰고 마당 청소까지 시켰다. 내게 맡긴 일을 전부 초과 달성하는 걸 보고 문은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 문은지가 시키는 그깟 집안일보다 나를 더 골치 아프게 하는 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바둑 도전들이었다. 문옥환을 이겨버린 탓에 전국 각지의 바둑 고수들이 앞다투어 찾아왔으니까. 하지만 이 답답한 바둑돌들이란 단 한 명도 내 상대가 되질 못하더군. 수많은 고수를 꺾고 나면 일부러 빈틈을 보여 이기게 해줘도 이 위심 많은 녀석들은 그게 내가 일부러 놓은 덫인 줄 알고 지레 겁을 먹고는 내 안에 무시무시한 필살기가 숨어있다고 착각하지. 마지막엔 짐짓 심오한 척하며 한마디를 덧붙이더군. 겨우 간파해낼 수 있었다고. 패배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기질 못하다니 정말 사람 속을 긁어놓는군. 또 한 녀석이 항복하며 다음번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너희들 정말 끈질기게 굴거냐? 이렇게 쏟아지는 도전에 허리가 다 아프네. 집안일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다고.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는데 문은지가 어떤 남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살금살금 다가가 봤지. 그런데 그 순간 옷차림이 괴상한 남자가 문은지에게 청혼을 하고 있더군. 물론 내 완벽한 몸매를 보고 난 뒤라면 저런 남자가 은지의 눈에 찰 리가 없지. 문은지가 거절하자
이 남자는 대뜸 협박을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다음번엔 나도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남자의 얼굴이 거만하기 짝이 없었다. 내 말을 잘 새겨듣는 게 좋을 거야. 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할리먼을 통째로 박살내주지. 문은지가 발끈했다. 할리먼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아느냐. 이 오만한 녀석. 그러고는 문은지가 선언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고. 돌아서 나가려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문은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억지로 끌어당기더군. 구역질 나는 그 큰 얼굴을 들이밀며 문은지 앞에서 말이야. 내가 지금 널 데려간다면 그래도 그렇게 기세등등할 수 있겠나? 문은지도 그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바로 그때 문은지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의 집 귀한 자제분한테 예의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건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앞에 남자를 쏘아보았다. 그제야 남자가 문은지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은지는 서러운 얼굴로 내게 달려왔다. 나는 은지에 잡혀서 멍이 든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애처로운 그녀의 눈빛을 보며 나는 그녀의 머리에서 붉은 비단끈을 조심스레 풀었다. 그리고는 그 끈으로 내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지금 내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다. 정말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놈이군. 남자는 이런 일이 일상인 듯했다. 예의. 남의 대화를 엿듣는 게 예의인가 보지. 그의 시선 아래서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미안하지만 난 예절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 우리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을 때 문 밖에서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랑 바둑 들어온 서생들이었나 보다. 정말 빌어먹을. 여기까지 쫓아와서 귀찮게 하네. 못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남자는 소매를 휘두르며 떠나갔다. 하지만 가기 전에 그는 한마디를 남겼다. 똑똑히 들어도 사흘 안에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내 방식대로 처리할 테니까. 이 남자 어쩐지 이상하다. 정체가 뭐지? 알고 보니 그는 동창이 대택감 노극길의 양아들이었다. 이름은 노극목. 그는 줄곧 문은지에게 청혼을 해왔다. 여러 번 거절당했음에도 최근 들어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었다. 게다가 갈수록 오만해지고 있지. 그 이유는 바로 문은지의 아버지 때문이었다. 문옥화는 재주가 워낙 뛰어나 본래 정승의 제목이었지. 그가 응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환관들이 정권을 잡아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뜻있는 선비들은 중용되지 못했지. 더구나 문옥화는 할리먼에서 위망이 매우 높았다. 만약 그가 조정에 나아간다면 필시 많은 이들이 따를 것이 뻔했다. 그래서 동창이 문옥환을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그들은 새로운 수를 찾은 모양이다. 바로 양아들 노극목을 문은지와 혼인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관계도 맺고 선비들과의 충돌도 피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인간들이란 정말 복잡하군. 한편 노극목은 지금 식은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앞에 그의 양부인 대택감 노극길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노극목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었다. 오늘 일을 망친 건 바둑 고수 때문입니다. 게다가 뒤늦게 서생들까지 몰려와서 보는 눈이 많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노극길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이번 일이 그저 내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하나 이번 임무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다. 너를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이번 임무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나는 그녀가 실망하는 것이 더 두렵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대하게 움직여라. 만약 거슬리는 자가 있다면 그저 제거하면 그만이다. 야습이다. 야습. 문은지 부녀와 그 일가족이 납치되었다. 사건의 주범 노극목은 미쳐 날뛰고 있다. 마치 굶주린 이리처럼 찾아온 황제폐하의 아우 이화나는 스스로 신분을 밝혔다. 하지만 그 오만한 자는 더욱 광분할 뿐이었다. 이화나는 대낮부터 나와 바둑을 두며 벗이 되고 싶어 했다. 공평한 나는 그저 그를 줄 서서 기다리게 했을 뿐이다. 위기의 순간 문은지가 나타나 고함치기 시작했다. 피할 수 없음을 안 나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수만 번 거절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은지가 내 뒤에 서 있는데 어쩌겠는가. 억지로 딴 오이가 어디 달겠는가. 비록 내 바둑 실력은 날카로웠지만 이화나는 이미 나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 나른하고 게으른 놈 말이다. 바둑을 아무리 잘 둔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대국이 끝난 후 나를 극구 추앙하던 문옥환조차도 무덤덤한 표정으로 딱 한마디를 내뱉었다.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 뜻을 맡길 생각이 없다. 이건 순전히 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다. 달은 어둡고 바람은 드센 밤. 살기가 감도는 순간 이때 노극목은 이미 수많은 살수를 데리고 잠입했다. 그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서 저들을 모두 제압해라. 시작한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많은 살수들이 할리먼으로 들이닥쳤다. 입구에서 야근하며 마당을 쓸던 하인조차도 그들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작전은 계속된다.
할리먼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다. 그 시각 단꿈에 젖어있던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노국묵의 얼굴이 음흉하게 일그러졌다. 이날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제 양부의 지원까지 받았으니 오늘 그는 거침없을 것이다. 노국묵의 처사에 문옥화는 조금 위아한 눈치였다. 하지만 노국묵은 다 계획이 있었다. 우리는 첩보를 입수했다. 할리먼 내부가 매우 수상하다는 것을. 이 기간 동안 갖가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빈번히 학원을 드나들었지. 게다가 너희가 모여 반역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자 문옥화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우리는 그저 바둑을 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노국묵은 코웃음을 쳤다. 이 많은 고관대작들이 모여서 고작 바둑 한 판 두려고 모였단 말인가. 너희는 분명 무언가 비밀스러운 모의를 하고 있겠지. 특히 그 바둑 챔피언이라는 자. 그놈은 지금 어디에 있나? 어서 당장 그놈을 내놓아라. 그때 한살수가 보고하러 다가왔다. 할리먼의 모든 인원을 샅샅이 뒤졌으나 바둑 챔피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노국묵은 사람들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학원에 대한 증거를 수색할 것이다.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너희는 풀려날 것이고 보상금도 줄 것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한살수가 다가와 증거를 찾았다고 보고한다. 그 이른바 증거라는 것에 대해 문옥화는 생전 본 적도 없다고 답한다. 하지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는가. 노국묵은 필히 준비를 하고 온 것이 분명하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일어섰다. 노국묵, 네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려는지 확신하나? 그는 바로 황제의 아우이자 감찰원 원장인 이환하였다. 이환하는 경로하며 외쳤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이 버릇없는 놈아, 당장 우리를 풀어주지 못할까? 노국묵은 태연하게 반응했다. 알고 보니 이환하 대감님이셨군요. 진작 네가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말투가 확 바뀌었어. 근데 나 질문 하나 있어. 왜 너는 그들과 함께 나라를 배신하려는 거야? 노크무는 좀 미친 것 같아. 네가 바로 그 반역 음모의 핵심 인물이구나. 네가 감히 조정을 뒤엎으려 하다니. 이완하가 크게 분노했다. 넌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녀석이구나. 네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노크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들켰군. 이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오늘이 지나면 너희 모두 죽은 목숨이니까. 하지만 여기 한 명은 죽지 않아도 돼. 다음 순간 그는 문은지를 바라봤다. 처음부터 네가 날 거절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노크무는 천천히 뚱뚱한 머리를 숙였다. 난 널 죽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스럽게 해줄게. 갑자기 그가 문은지의 머리채를 확 잡아챘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이 변화무쌍한 표정이 너무 드러난다. 그의 변태 같은 손이 얼굴을 훑었다. 변태가 문은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문은지는 절망에 빠졌다. 설마 이 녀석한테 당하고 마는 거야.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는 어딘가 으스스한 그림자를 봤다. 문은지는 순간 분노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도망치려는 거야? 뭔가 수상한데. 아니야. 난 그냥 36개 중 하나를 쓴 것뿐이야. 도망도 전략이지. 상대가 너무 많아. 내 3종묘 무공으론 역부족이야. 문은지와 3명이 서로 눈치를 챘다. 정말 쓸모없는 녀석이구나. 하지만 이때 노크무가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아, 저 놈을 처리해라. 다음 순간 한 암살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단 한순간 칼을 휘두르며 내 앞까지 다가왔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암살자의 눈에 믿기 힘든 표정이 드러났다. 자신의 일격필살이 헛나간 걸 그도 몰랐던 거다. 다음 순간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한 팔로 암살자를 내리쳤다. 강철 같은 그 10명의 암살자도 설명할 수 없는 자세로 바닥에 쓰러졌다. 달빛 아래 소년이 허공에 우뚝 섰다. 말로 다 못할 기계와 시원함이 느껴졌다. 문은지의 눈이 흔들렸다.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뭔지 모를 감정이 피어올랐다. 가슴속에서 은근히 올라왔다. 소년은 단 한 번이 팔치기로 동창이 최강 암살자를 쓰러뜨렸다. 이 장면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나는 원래 300년 전 검성의 문화생이었다. 이 장면의 암살자 두목인 노크무도 식은땀을 흘렸다. 알고 보니 넌 바둑 챔피언일 뿐만 아니라 무림의 고수였구나. 다음 순간 노크무가 어두운 얼굴로 부하에게 말했다. 넌 이런 수모를 언제까지 참을 거냐. 알고 보니 그는 양아버지에게 키워진 암살자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 노크무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를 살려둬라.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하지만 이 자신만만하던 노크무의 암살자는 다음 순간 바로 후회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내리친 공격이 난 그냥 땅에 있던 빗자루를 집었을 뿐인데 그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 암살자는 머리를 감싸며 쓰러졌다. 둔씨는 얼굴이 땅에 처박힌 기분이 들었다. 다음 순간 그는 품에서 독이 묻은 단검을 꺼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다음 공격을 시작할 틈도 없었다. 나는 이미 번개처럼 그의 앞에 도착했다. 여전히 똑같은 휙휙 휘두르는 공격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다. 이 장면에 둔씨는 현장에 있던 모두의 턱을 떨어뜨렸다. 역시 쓰레기는 쓸어버리는 게 제일이다. 이 녀석을 처리하고 나서 나는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다. 노크무, 이제 다음은 내 차례겠지. 노크무는 약간 놀란 듯했지만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의 몸에서 갑자기 무시무시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손바닥을 하늘로 천천히 들어올렸다. 주변에 강력한 에너지가 퍼져나갔다.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이더니 희미한 빛의 그림자가 형성됐다. 노크무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했다. 너를 죽이는 건 내겐 손바닥 뒤집기만큼 쉽다. 내 손에 죽게 된 걸 영광으로 알아라. 공기 중에 퍼지는 압박감이 둔씨를 짓눌렀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다. 노크무의 실력이 이 정도로 무서울 줄은 몰랐다. 다음 초, 노크무가 공격을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기운이 모여들었다. 거대한 손이 실체를 드러냈다. 단 한순간, 그 거대한 손이 이미 내 앞까지 다가왔다. 하지만 이때, 나는 그림자처럼 번쩍 움직였다. 그의 모든 공격이 허공을 갈랐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위풍당당하던 노크무가 갑자기 등 뒤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아예 반응할 틈도 없었다. 그는 이미 벽에 세게 부딪혀 나가떨어졌다. 그리고 모두가 또 한 번 턱이 빠졌다. 이제 내가 모두의 긴장을 풀어줬다. 그런데 이화나는 어딘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너 아까 그 한 방에 노크무가 죽은 거야. 저 녀석은 가죽도 두껍고 살도 두꺼워.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어. 노크무가 다시 천천히 폐허 속에서 기어나왔다. 나는 팔을 한번 휘저었다. 좋아. 그럼 우리 방금 전 싸움을 계속하자. 하지만 노크무가 다음에 한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잠깐만, 우리 그냥 이 모든 일이 없었던 척하면 어때? 이 뻔뻔한 녀석,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슬쩍 빠져나가려고. 이와나가 앞으로 나와 노크무를 바라봤다. 넌 정말 순진하구나. 내가 널 그냥 보내줄 것 같아. 노크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표정이 굳은 채로 말했다.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내 의부는 분명히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때 그는 분명히 외롭게 남겨질 거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황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거야. 이와나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번에 우리가 널 놓아준다면 황실이 피해를 면할 수 있을까? 내 위부 같은 사람이라면 손을 쓰는 건 시간 문제지. 노크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날 놓아준다면 적어도 잠깐의 평화는 얻을 수 있을 거야. 이와나가 노크무를 죽일 듯 노려봤다.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위외였던 건 그가 정말로 노크무를 풀어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크무가 떠날 때 나는 그의 등 뒤에 한마디를 던졌다. 내 유풍외설공 정말 대단하더라.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하면 윗세가 반토막 날 거다. 다음에 나를 만날 땐 더 강해져 있길 바란다. 그 변신술을 풀고 나랑 한판 붙자. 노크목은 내 질문에 대답도 안 했어.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조용히 떠났다. 대전이 끝났다. 나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 난 자러 가야겠다. 문은지가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시 강동사자의 기운이 좀 돌아온 것 같네. 다음 순간 나는 급히 도망쳤다. 이 한판 싸움에 너무 지쳤어. 빨리 가서 낮잠이라도 좀 자야겠어. 매일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지. 이게 바로 인생 아니겠어. 문은지 말고는 이젠 아무도 내 컨디션에 영향을 못 줘. 문은지가 차가운 얼굴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 자는 척 좀 해. 네가 아예 안 자고 있다는 거 나 다 알아. 우리 아버지가 너 부르셨어. 너 침대에 누워있는지 벌써 7일째야. 아직도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야. 다음 순간 문은지가 갑자기 미친 듯이 내 이불을 확 걷어버렸다. 정말 어쩔 수 없네. 그녀를 한번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제대로 잘 수가 없어. 대청 안에서 이와나와 문옥환이 이미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문옥환은 문은지가 날 불러온 걸 꽤 만족스러워했다. 잘해내. 괜찮으면 먼저 가도 돼. 근데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 이미 별일 없다면 그럼 난 먼저 가서 잘게. 이 장면에 이화나가 순간 버럭 화를 냈다. 너란 녀석 참. 우리가 너 부른 게 그냥 얼굴 보려고 그런 줄 알아. 문은지도 덩달아 맞장구 쳤다. 고개를 돌려 나를 향해 사자우를 질렀다. 정말 답이 없네. 이런 예우에는 내가 영 소질이 없어. 바로 그때 이화나가 품에서 단검을 꺼냈다. 그리고는 단검을 탁자 위에 올려놨다. 이 단검 나 주는 거야. 나는 재빨리 단검을 내 품에 넣었다. 이화나가 살짝 화가 난 듯했다. 너 이 단검이 어디서 온 건지 알아?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챙기네. 내 대답은 아주 직설적이었지. 이 단검 꽤 잘 만든 것 같아. 아마 값도 싸지 않을 텐데. 나는 내 가슴을 꼭 움켜쥐었다. 내보낸 물건이니 설마 다시 가져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다음 순간 이화나가 바로 버럭 화를 냈다. 이 못 말릴 녀석아. 이 검은 감찰원의 신분증표야. 네가 이 검을 가지면 나와 같은 신분이 되는 거지. 나는 표정이 싸늘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근데 실제로 쓸모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집이나 밥으로 바꿀 수 있다든가. 만약 그날 내가 널 구해주고 이 검을 준 거라면
그럼 좀 부족하네.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마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일 거야. 사실 어떻게 너한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 이완아가 주먹을 꽉 쥐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 말은 이 검이 내 신분을 상징한다는 거지. 차라리 그냥 돈을 주는 게 낫겠다. 나는 슬쩍 웃었다. 굳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 안 해도 돼. 그래도 나름 예의는 아는 편이야. 그런데 다음 순간 그 노인은 갑자기 탁자를 번쩍 들었다. 위에 있던 바둑판을 나한테 던졌다. 이완아가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나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검은 감찰원의 신표야. 다시 말해서 너에게 나와 같은 직위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내 표정이 좀 불쾌해졌다. 그래서 이건 형님이 나한테 일거리 더 떠넘기겠다는 거지. 바로 그때 문옥환이 끼어들었다. 예로부터 감찰원은 언제나 중원 쪽에 밀정들을 파견해왔지.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오래 비어있었네. 나는 네가 맡아줬으면 해. 비록 나는 이완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문옥환 어르신이 나한테 은혜를 입힌 건 사실이지. 그분의 말은 그래도 그냥 흘려듣긴 그렇잖아. 하지만 계속해서 이완아가 나한테 엄청 궁금해했다. 너 어느 가문 출신이야? 너희 스승님은 누구시냐?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좀 불쾌한 표정이었지. 혹시 네가 나를 못 믿어서 그래. 그래서 내 질문에 대답 안 하는 거냐? 이 바닥 오래 살다 보면 거칠어지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 내 정체를 알면서도 나를 못 믿겠다 이거지. 심지어 정체를 숨기려 들더라니까. 근데 나는 멀쩡하게 태연했다. 실례했습니다. 이건 내 신분이나 지위랑 아무 상관없어. 문제의 핵심은 자기 실력을 숨기고 남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나는 절대 못 믿겠어.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그런 사람 말이야. 솔직히 나도 좀 궁금하긴 했다. 너 노구묵을 쓰러뜨리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5초, 3초, 어느 쪽이냐? 혹시 너 세상 사람을 전부 내 바둑돌로 본 거 아냐? 네가 바둑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 만약 내 질문에 답을 못한다면 유감이지만 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패 돌린다. 패 돌린다. 나는 바로 이완아한테 패를 돌렸다. 만약 그날 무는지 씨가 난관을 뚫지 못했다면 그날 나는 손도 대지 않았을 거야. 사실 일찍부터 이완아가 절정의 무공을 숨기고 있다는 건 알았지. 내 날카로운 판단이 이완아를 쩔쩔매게 만들어졌잖아. 겉으론 게으른 척하지만 속은 이렇게 섬세하다니까. 노구묵, 겉으론 강한 척했지만 그저 남들이 보기엔 소모품이더라. 만약 그날 이완아가 손을 써서 노구묵을 죽였다면 그가 숨기고 있던 무공이 드러났을 거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노구묵이 그걸 핑계삼아 그의 무예를 밝힐 테니까. 문사들이 모인 건 대위를 위함이 아니라 이익을 노렸다.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어쩌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해줘 버렸네. 이완아가 고개를 숙여 나에게 사과했다. 미안합니다. 형님을 건드리려는 게 제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미 막다른 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는 여전히 바라더라. 내가 왕실의 밀정 임무를 받아들이길. 이런 얘기를 들으니 머리가 다 아프네. 분명 골치 아픈 일임에 틀림없다. 그래도 꼭 내가 해야 한다면 그냥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수밖에. 노인과 얘기하다 보면 가끔은 그게 정말 기쁜 일만은 아니지. 내가 떠난 뒤에 문옥환이 이완아한테 내 생각을 물었다. 이완아 얼굴이 더 굳어졌다. 나는 진작에 그가 강한 무공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단숨에 내 속내를 꿰뚫어 보다니 겉으론 한량 같지만 머리 회전은 귀신이라니까. 방심했다간 나까지도 당할 뻔했다. 분명히 그는 전체 판세를 다 꿰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움직였지. 대체 누가 이런 괴물을 키워낸 거냐. 진짜로 그의 옛 스승을 못 찾더라도 소속 가문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달빛 아래에서 나는 방에 기대어 잠들었다. 바로 그때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문옥환이 이마를 세우고 일어섰다. 시익 웃으며 나한테 물었다. 너 이제 떠나려는 거야? 뭔가 좀 미안하네. 공짜로 먹고 자고 이렇게 오래 버텼네. 나 몰래 떠날 생각은 없었어.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지. 하지만 한동안은 떠날 계획이었어. 문옥환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뭘 배웠는지 말해보게.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야. 첫째, 책을 많이 읽으면 등의 짐이 더 무거워진다는 거. 둘째, 조정이라는 곳은 내 상상보다 훨씬 더 무섭더라. 특히 이완아 같은 사람 말이야. 내가 강호에 발을 들인 이후로 그는 내가 본 무공이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야. 내 스승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경험하라고 보내셨지. 하지만 내가 가장 많이 본 건 이 세상의 추악함이었어. 문옥환이 왠지 감회에 젖은 듯했다. 누구나 자기만의 이상과 짐이 있지. 현실과 그 이상이 충돌할 때 사람들은 깨닫게 돼. 이상을 이루려면 먼저 현실을 이겨내야 한다는 걸. 하지만 현실을 극복하는 데는 너무 많은 요소가 있지. 아무리 시간을 쏟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내심을 잃고 성공의 지름길을 찾으려 해. 그때 바로 너를 미워하는
그런 음험하고 교활한 계략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면 자신의 실력을 숨긴다든가 아니면 자식까지 위험에 빠뜨린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를 좀 울컥하게 만들었어. 이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 나 같은 게으름뱅이는 도저히 관찰하고 느끼고 이해할 틈이 없어. 문옥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부지런한 사람은 더 빨리 배울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오히려 사물의 본질을 더 잘 볼 수도 있지.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게 돼. 문옥환의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지켜야 할 이유가 있지. 이 순간 뭔가 깨달은 것 같았다. 다음 순간 나는 바닥에 앉았다. 숨을 고르고 정신을 집중했다. 예전에 무공에서 막혔던 부분들이 이 순간 조금은 풀린 것 같았다. 문옥환은 조용히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가 순식간에 지붕 위로 이동했다. 내 마음에 뭔가 느껴졌다. 깨달음의 상태가 끝났다. 천천히 눈을 떴다. 문옥환이 살짝 고개를 돌렸다. 뭔가 조금은 이해한 것 같나? 조금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문옥환이 하하 웃었다. 그거면 됐네. 어떤 일은 마음을 담아 천천히 느껴야 해. 언젠가 답을 찾길 바란다. 아직 말도 못 꺼냈는데 순식간에 그는 다시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가 떠나버렸다. 멍하니 남아있는 건 나뿐이었다. 이 노인은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오늘 대화는 스승님이 내게 남겨준 내공의 묘한 울림을 남겼다. 달빛 아래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범죄의 모습이 내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 녀석아, 이제 돌을 깨우치려는 거냐? 어서 가. 어서 가. 문은지가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니까. 내가 그녀 집에서 또 반달이나 뒹굴었으니 그럴만도 하지. 이렇게 질질 끄는 나를 문옥환도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오늘 또 늦게 일어난 것 같네. 내일은 꼭 나갈게. 하지만 이때 문은지는 이미 순식간에 패왕방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바로 이 녀석이야. 그를 데려가라. 짐꾼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물건만 운반합니다. 사람은 같이 못 갑니다. 문은지는 아무 표정 없이 바라봤다. 그는 짐짝과 다르게 없었다. 그냥 그를 수레에 올려두면 돼. 하루 3끼만 챙겨주면 끝이야. 불평도 안 할 거야. 귀찮게 굴 일도 없어. 우리가 온 힘을 2배로 드리죠. 짐꾼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문은지는 계속 값을 올렸다. 3배, 안 되면 4배. 다음 순간 거래는 순식간에 성사됐다. 그들이 내 앞에서 대놓고 흥정하는 걸 보니 나 좀 화가 났다. 너란 여자, 나를 짐짝처럼 보내려는 거야. 사람의 도리가 이리 무너질 줄이야. 내가 너를 구해줬는데 이젠 날 짐짝 취급해서 팔아넘기겠다고. 문옥환은 내 말에 부드럽게 맞장구 쳤다. 은지야,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적어도 자유롭게 다니게 해줘야지. 근데 문은지는 내 억지를 다 꿰뚫어 본 듯했다. 자유롭게 다니라고. 그럼 그는 내년까지 멍하니 있을걸. 그래도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내 속이 천둥처럼 울렸다. 도움이라니. 나를 짐짝처럼 보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문은지는 할 말이 있는 듯했다. 너 신수산장 가려는 거 아니었어. 그럼 네가 짐꾼이랑 같이 가면 딱 좋잖아. 혼자 걸어가면 힘들고 귀찮을 텐데 굳이 걸을 필요도 없고 짐꾼은 돈도 벌고 우리는 너를 떼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모두가 좋은 거지. 다들 이득이야. 나는 멍해졌다. 이 여자 말 참 그럴듯하네. 나도 할 말이 없었다.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 곧 떠나야 하다니. 문은지 부녀도 나에게 작별을 구했다. 문은지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내 마음이 좀 씁쓸했다.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나는 또다시 이국으로 떠나는 길에 올랐다. 은행나무 숲속에서 나는 뒤돌아봤다. 문은지는 손을 흔들며 나를 불렀다. 가는 길 조심해. 나는 그녀에게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까는 나를 내줬더니 이제는 조심히 가라네. 그녀의 부녀가 집으로 들어갈 때 문은지는 참지 못하고 뒤돌아봤다. 입꼬리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너도 그 게으름 좀 고쳐야 하지 않겠니? 은행잎이 가을바람에 흩날린다. 소녀는 근심을 품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돌아보며 슬픈 눈빛을 보였다. 생각은 이미 멀리 떠난 소년을 따라갔다. 이 야성적인 남자의 이름은 개비양이었다. 이번에 짐을 누른 짐꾼이 바로 그였다. 개비양은 매일 짐 위에 엎드려 있었다. 수레에서 자던 나는 괜히 궁금해졌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수레에 탈 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한 걸까? 그는 좀 놀란 듯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것도 대단하지. 옆에 있던 호위가 그에게 설명했다. 한림원 쪽에서 우리에게 말했다. 매일 3끼만 챙겨주면 목적지까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개비양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곤히 자던 내가 깨게 된 거지. 이번 임무 책임자는 나. 구피량이오. 우리 운송국은 원래 늘 짐만 다르거든. 네가 이렇게 오면 별로 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정말 우리랑 같이 가겠다는 거 확실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등록한 건 그냥 화물 신분뿐이지. 날 짐처럼 생각해도 괜찮아. 구피량이 곁눈질로 바라봤다. 이 사람
참 특이할 정도로 긍정적이네. 그럼 이제 출발하지. 먼 길 떠나야겠네. 좀 피곤한 느낌이야. 다들 내가 게으르고 잠만 자는 줄만 아는데 사실 난 잠만 자면 돼. 그러면 저 고약한 스승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미친 듯이 날 훈련시키지. 이 괴상한 꿈속 수련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나? 설마 내 인생 내내 저 스승님한테 시달려야 하나? 바로 그때 구피량이 갑자기 마차를 멈췄다. 그는 앞쪽 나뭇가지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구피량이 약간 긴장했다. 크게 외쳤다. 누구냐? 거기 있는 자. 나는 술룡운송국의 구피량이다. 하지만 나뭇가지 사이에선 아무 반응도 없었다. 단연간의 경험으로 구피량은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 내가 들켰는데 왜 안 나오지? 아마도 모르는 초보 도둑인 건가? 아니면 정말 위험한 인물이 우리를 노리는 건가? 그는 허리춤에서 칼을 느릿하게 뽑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리쳤다. 난 술룡운송국의 구피량이다. 나뭇가지에 숨었던 그자가 황급히 모습을 드러냈다. 결국 나뭇가지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움직임이 들려왔다. 곧 붉은 옷을 입은 도객 한 명이 그 사이에서 걸어나왔다. 그 칼잡이를 보자 구피량도 긴장이 되는지 숨을 삼켰다. 하지만 그 순간 도객이 스스로 이름을 밝혔다. 실례했습니다. 저는 팽씨 가문이 팽도길입니다. 구피량이 곧장 예를 표했다. 나는 술룡운송국의 구피량이다. 팽 소엽께서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팽도길은 다친 듯 보였다. 지금 적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네요. 구 운송국장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겉으론 퉁명스러워도 구피량도 위협심은 있네. 팽 가문이 위로움은 참 드물지.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힘을 보탰겠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냉랭하게 바라봤다. 도와줄 수야 있지. 근데 그 뒤탈은 네가 감당 못할지도 몰라. 너무 약하다. 정말 약하다. 이 남자 얼핏 보면 오호단문도 같지만 내 눈엔 구멍이 숭숭 뚫린 것만 보이네. 실력이 이 정도라면 우릴 곤란하게 만들 자격은 없다. 구피량이 도와주는 걸 보곤 나도 그냥 차갑게 한마디 했다. 거들 수야 있지. 근데 뒷감당은 네가 할 수 있을까? 구피량은 내 말을 듣는 척도 안 했다. 그는 팽도끼를 마찰이 통에 숨겼다. 그리고 팽도길에게 소리내지 말라고 속삭였다. 참 간섭 많은 사람한테는 나도 할 말이 없네. 팽도길이 통 속에서 소리를 냈다. 저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모두에게 푸짐하게 보답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사람이 다 죽으면 보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 안전 하나 지키자고 이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다니. 그럼에도 무사히 길을 간다. 금방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아. 긴장하던 구피량도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우리 운이 꽤 괜찮은 것 같군. 아무도 우릴 들키지 못했다. 딱 이때였지. 초록 옷을 입은 사내가 갑자기 마차를 막아섰다. 곧이어 옆 숲속에서 열몇 명의 초록 옷 사내들이 우르르 튀어나왔다. 그중 한 명이 칼을 들고 있었다. 표정은 냉랭했다. 개피량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개방 사람들이라니 예상 밖이군. 개피량은 얼른 마차에서 내려 예를 갖췄다. 저는 신용표국의 개피량입니다. 여러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장선 사내의 눈빛이 매섭다. 혹시 붉은 옷을 입은 젊은이를 본 적 있나? 정확히 대답해주길 바란다. 아니면 내 칼이 무정하다고 탓하지 마라. 개피량의 표정이 다소 굳어졌다. 우리 표국과 개방은 늘 좋은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뭔가 수상쩍게 보였다. 난 네가 그를 본 적이 있는지만 묻고 있다. 그런데 넌 숨기지 않았다고 말하는군. 다음 순간 그는 칼을 개피량의 목에 들이댔다. 넌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지금 날 노리는 거냐? 이 한마디에 개피량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건가? 내가 팽도끼를 통해 숨긴 걸.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다음 순간 그는 다른 짐꾼을 바라봤다. 혹시 붉은 옷 입은 남자를 본 적 있나? 정말 모른다면 넌 아무 쓸모도 없는 거다. 덜덜 떠는 짐꾼을 바라보며 초록 옷 사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죽음이 내 대답이 되겠군. 부하가 위험에 빠진 걸 보고 이때 개피량도 몸을 바로 세웠다. 힘껏 초록 옷 사내를 밀쳐냈다. 딱 그 순간 내가 말했다. 붉은 옷 입은 남자. 내가 봤어. 그리고 발로 통을 3개 걷어찼다. 네가 찾는 사람 바로 여기 있다. 행적이 이미 드러났다는 소리를 듣고 팽도길은 한숨만 내쉬었다. 결국 통에서 기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팽도길이 모습을 드러내자 초록 옷 사내가 조금 놀란 듯했다. 넌 도망치지도 않고 통에 숨어 있었구나.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네. 팽도길의 얼굴이 좀 굳어졌다. 이미 들켰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 일은 그들과는 상관없다. 곧 그는 뒤돌아 개피량에게 예를 표했다. 표국장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나였다. 여러분, 어서 떠나세요. 개피량은 상황이 더 이상 자신의 통제 밖임을 깨달았다. 곧장 마차를 몰아 떠났다. 딱 그때 내가 그를 불러세웠다. 개 대장님, 왜 이렇게 소극적이십니까? 이론상 개방이 팽도끼를 해쳤다고 볼 수 있지만 집안일은 절대 남이 알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개방이 팽가의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들은 우리를 모두 없애버릴 수도 있다. 초록 옷 우두머리가 다소 놀란 듯했다. 내 말이 일리가 있군. 난 그 생각조차 못했네. 계피량이 버럭 화를 냈다. 넌 정말 골칫덩이구나. 사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다. 딱 그때 팽도끼리 우리 앞을 막아섰다. 여러분, 어서 가세요. 내가 그들을 붙잡고 있을게. 하지만 난 그의 행동이 좀 못마땅했다. 분명 네가 문제를 불러왔으면서 지금은 마치 해결사라도 된 듯 굴고 있네. 넌 도망자 주제에 우리를 위해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을까? 내 실력만 믿고 가는 거지. 아직 멀리 가지도 못한 것 같은데 또 저놈들에게 쫓기고 있네. 내 생각엔 도망치는 것보단 지금 힘을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기회도 조금 더 많을 거야. 바로 그때 초록옷 개방 두목이 명령을 내렸다. 죽으려고 덤비는 거라면 우릴 탓하지 마라. 다음 순간 개방 무리들이 펑도끼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초록옷 두목의 칼법이 번개처럼 내리쳤다. 눈 깜짝할 새 칼이 펑도끼 앞에 닿았다. 펑도끼리 칼을 들어 막아냈지만 분명히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개방 무리들이 사방에서 몰려드니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세 위기에 몰렸다. 바로 그때 그중 한 남자가 칼을 휘둘러 달려들었다. 펑도끼도 피할 틈이 없었다. 눈 감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그 순간 허공에서 무언가가 날아왔다. 초록 옷 남자의 몸에 그대로 박혔다. 강한 충격에 그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이 광경에 펑도끼는 깜짝 놀랐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방금 그 강력한 암기가 내 손에 들고 있던 그저 평범한 그릇이었다니 놀랄 틈도 없었다. 다음 순간 또 누군가 그를 향해 공격해왔다. 비록 한 명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그래도 그에 비하면 거피량은 상대하기도 벅찼다. 다들 거의 그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 다음 순간 나는 또 그릇을 하나 더 던졌다. 상대방의 무기를 날려버렸다. 이때 펑도끼도 궁지에 몰려 가문이 빚은 절기 5호 단문도를 꺼냈다. 그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다. 등 뒤로 거대한 호랑이 형상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곧이어 그의 표정이 사납게 변했다. 칼기운이 실제 칼날처럼 뻗어나갔다. 초록 옷 남자들도 그 위력을 느꼈다. 한 칼에 담긴 무시무시한 살기가 퍼졌다. 위력은 엄청났지만 그래도 몇몇 초록 옷 남자들은 가까스로 피했다. 이 장면에 펑도끼는 절로 실망이 밀려왔다. 그들이 결국 피하다니. 그가 멍하니 있는 사이 3명의 초록 옷 남자가 다시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방금 강력한 기술을 쓴 그는 이미 더는 싸울 힘이 없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3남자가 동시에 3개의 그릇에 맞아 날아갔다. 그가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한마디 했다. 너 정말 칼법 하나만 외우는 바보구나. 하지만 이때 거피량은 완전히 힘이 빠져 죽을 힘을 다해 나에게 살려달라고 외쳤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난 그저 너희가 부려먹던 짐짝이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희를 지켜줘야 하다니. 하지만 거피량은 이미 얻어맞아 마치 늙은 개가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것 같았다. 결정적인 순간 그는 재치있게 움직였다. 우리가 죽으면 너는 계속 이렇게 편하게 수레에 누워있을 수 있을까?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가 꼭 내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할게. 어서 나 좀 도와줘. 그가 정말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만 놀리기로 했다. 옛날 내가 산동에서 수련할 때가 생각난다. 그때 검제께 돌로 괴롭힘을 당했었지. 이제 너희도 그때 내가 맞던 고통을 한번 맛봐라. 다음 순간 나는 그릇들을 집어들어 빠르게 던졌다. 눈 깜짝할 새 초록숲 개방 무리들이 내 그릇에 줄줄이 맞았다. 펑도끼과 거피량이 상대하기 힘들던 적들도 이 순간 모두 땅에 쓰러졌다. 초록 옷 입은 우두머리만 멍하니 남아있었지. 눈에는 믿기 힘든 광경만 가득했어. 나는 무심하게 팽도끼를 바라봤다. 넌 어쩌다 이렇게 골치 아픈 일만 끌어들이냐.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엔 하나도 쓸모가 없잖아. 내 5호 단문도는 보기엔 그럴싸한데 사실은 개똥만도 못하지. 다음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잘 지켜봐. 칼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팽도끼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내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칼을 빼앗겼다. 나는 손목을 한번 돌리고 가볍게 몇 번 칼을 휘둘렀다. 잘 봐. 이게 네가 방금 썼던 칼법이야. 칼날이 번쩍이며 떨어졌다. 놀랍게도 팽도끼리 방금 선보인 그 칼법이었지. 하지만 위력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했어. 팽도끼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설령 그가 문파에서 가장 강한 자라해도 이렇게 쉽게 그 칼법을 쓸 수는 없지.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시범을 보였다. 내 칼법은 허점이 너무 많아. 이 허점을 메우려면 훨씬 더 빠른 칼놀림이 필요해. 잘 기억해. 이렇게 해야 해.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팽도끼는 식은땀을 흘렸다. 입으로는 연신 미안하다고 했지만 속으론 무척이나 위아해했다. 내가 왜 이 녀석한테 잘해줘야지. 시범이 끝나고 나는 칼을 팽도끼에게 돌려주었다. 됐어. 이제 아까처럼 계속해봐. 팽도끼는 칼을 들고 초록옷 우두머리를 노려봤다. 눈을 꼭 감고 방금 동작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가 눈을 뜨고 공격하려는 찰나 그 우두머리는 마치 집 나간 개처럼 잽싸게 도망쳤다. 나는 괜히 실망감이 들었다. 넌 진짜 너무 느려.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도 드디어 끝에 다다랐다. 나는 곽비양과 서로 작별을 고했다. 이번 초록수빌도 무리 몇 명에서 처리하게 됐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집 대청 안에서 부모님은 내 생사를 걱정하며 근심에 잠기셨다. 갑자기 집안 하인이 편지를 들고 급히 달려왔다. 그 편지를 다 읽고 아버지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며칠 밤낮을 기다리던 소식, 드디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겨우겨우 살아남았구나. 나는 신수산장의 금예란 대소절을 우연히 만났다. 그리고 이 여자를 처음 만났는데 나에게 푸짐한 한 상을 차려줬다. 근데 정말 뜻밖이었던 건 그 푸짐한 밥상이 알고 보니 어머니의 유품을 담보로 바꾼 거였다. 수백 년 전통의 의술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다니. 그리고 이것도 검제가 나에게 내린 두 번째 수련 과제였다. 금예란의 따뜻함에 나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 죽을 듯한 포만감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어머니 유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내 요구에 대해 주인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은화 한두 잎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돌려받으려면 3배의 값을 내야 한다니. 그의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서 나는 결국 그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 좋은 물건이 있으니 한번 봐. 가격도 나쁘지 않을 거야. 주인장은 내 짧은 검을 받아들었다. 욕심 가득한 얼굴이었다. 이 검은 공예가 꽤 훌륭하군. 황금 2잎에 사겠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이 뭔가에 홀린 듯 흔들렸다. 잠시 멍해졌다. 검에 우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온 거야. 너 나한테 제대로 설명해봐. 다음 순간 대풍이 놀라서 두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었지. 머리가 마늘처럼 헝클어졌네. 어사 대감님. 제가 눈은 달렸지만 진주를 못 알아봤습니다.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네. 대풍의 얼굴엔 아첨이 가득했지. 아까 그 이익이 좀 과했던 것 같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당의 물건을 맡기고도 다시 찾으러 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익으로 손해를 메꿀 수밖에 없지. 사실 물건 자체의 본래 가치로 따지면 우리는 겨우 20%만 남긴 거야. 이 물건은 원래 은 10냥값밖에 안 돼. 좀 짜증이 나네. 넌 정말 말 잘한다. 아까는 은 1냥이라더니 이제는 10냥이 됐네. 이런 말 난 평생 처음 들어본다. 대풍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 입만 벌리고 뭐라 해명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그날 전당포는 하루 종일 영업을 멈췄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나만의 방법이 있지. 금예라는 등불을 켜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어.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지.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어. 달빛 아래 땅 위에 무언가가 놓여있는 걸 발견했지. 고개를 숙여 내려다봤어. 그게 바로 낮에 잃어버린 어머니의 유품 목걸이였어. 금예라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집어들었지. 얼굴에 그리움이 어려웠다. 지붕 위에서 소녀는 기둥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건 이 순간 내가 중심이 되어 한바탕 소란이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지난번 내가 팽도끼를 도와 이긴 초록옷 무리들은 놀랍게도 노크목의 십검사였던 거야. 그래서 이번 무도연맹의 맹주 선출에 조연도 이 일에 큰 관심을 보였지. 팽씨 가문이 천재 팽도길조차 십검사에게는 당해낼 수 없었어. 결국 그 젊은이에게 가볍게 패배했지. 게다가 그의 형은 바로 참마검성 의사모야. 위씨 가문이 이번 소란의 중심이 될지도 몰라. 난 그 젊은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해. 그리고 지금 네가 그와 직접 접촉한 유일한 사람이야. 내 도움이 필요해. 난 네가 이 일을 잘 해낼 거라고 믿어. 한편 내 형 의사모도 부모님의 편지를 받았어. 내 실종에 대해 이 몇 년간 그는 늘 큰 죄책감을 느꼈지. 그래서 어머니도 제일 먼저 그에게 편지를 썼어. 내 동생은 아직 살아있다. 이제는 마음속 짐을 내려놓길 바란다. 하지만 나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님도 결심하셨지. 집안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찾으러 오기로.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행선지는 바로 조일이 있는 개방 분파였어. 편지를 받은 위사모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미안하다, 동생아. 그때는 다 형의 잘못이었다. 다음 순간 위사모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내 그는 땅을 박차고 일어나 한 줄기 빛으로 변했지. 밤새 조일이 있는 개방 분파로 달려갔다. 이 소녀는 금예란의 동생 금수아야. 어린 나이지만 이미 신수산장의 주인이야. 내가 온 걸 보고 그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 잠을 그렇게 깊이 자다니 무슨 대업이라도 되는 척하네. 요즘 젊은이들은 어설픈 무공 몇 가지 배웠다고. 천지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구나. 바로 그때 문 앞에서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었더니 부상자들이 몰려 있었지. 알고 보니 산사태가 일어난 거였어. 채석장의 많은 일꾼들이 크게 다쳤다. 신수산장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문이다. 위술은 인술이라. 그래서 부상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예란도 곧바로 달려나왔지. 하지만 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남매가 정신없이 허둥대더군. 금예란의 의술은 묘수 그 자체고 침술 또한 천하일품이지. 금수와도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태우고 있었어. 그런데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둘이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거든. 바로 그때였지. 그가 지붕 위에 앉아 멍하니 있던 나를 쳐다보더군. 무공을 아는 사람이니 혈자리는 잘 알겠지. 내가 일러줄 테니 이 환자의 경락을 눌러보게. 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어. 무공 좀 한다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그럼 위원들은 도대체 왜 있는 거지? 금수아는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지. 우선 천도려를 살짝 누르고 단중, 거월, 그 다음 중부혈을 3개 눌러 운문, 충량혈까지. 그가 시키는 대로 혈자리를 눌러주긴 했지만 이 환자 꼴이 꼭 죽은 사람 같아 보이더군. 금수아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 무공한다는 사람이 혈자리 하나 제대로 못 집나. 가슴속에 어혈이 맺혀 있어. 지금 당장 기도를 뚫어줘야 해. 피를 토하게 만들란 말이야. 혈자리를 모르면 입으로 직접 빨아내기라도 하든가. 난 정말 할 말이 없더군.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이 영감탱이 입에 대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냥 목구멍에 걸린 걸 빼내는 거라면 나한테도 방법이 있지. 다음 순간 난 오른손으로 환자의 천도려를 누르고 왼손으로 환자의 입을 막았어. 손바닥에서 흡입력이 뿜어져 나오자 단숨에 가슴속 어혈을 뽑아냈지. 꼬마야, 봤느냐? 나도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이지. 밤이 되자 금수아가 내 방으로 직접 찾아왔어. 선생님, 미안해요. 낮에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금수아의 앳된 얼굴에 근심이 스쳤어. 신수산장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요. 도움을 주실 수 없을까요? 난 몸을 뒤척이며 일어났지. 산장을 일으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문제는 지금 가장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겠지. 금수아는 위아한 표정을 지었어. 위원이라면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나도 이 점이 정말 궁금하더군. 그럼 왜 집안 사업이 망해버린 거지? 길 건너편에 있던 그 큰 위원도 원래 그쪽 가문 거였잖아. 금수아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어. 그건 전적으로 저희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줄곧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 진료를 베푸셨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과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유지되던 거였죠. 게다가 위원마다 위원을 잔뜩 고용해서 돈이 물쓰듯 나갔거든요. 그렇게 조상의 재산을 다 까먹고 빚까지 잔뜩 졌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성격이 변해서 도박에 손을 대셨어요. 운명을 시험하듯 도박을 계속하셨지만 갈수록 잃는 돈만 늘어갔죠. 모든 시간을 도박과 술로 허비하시다가 결국 엄청난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리고 너는 대유사 문옥환 어르신의 소개서를 들고 온 거지. 넌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이 꼬마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눈치가 빠르다니. 나도 그를 한 사람에게 데려가기로 했어. 그 사람이 바로 이 가게의 주인 대풍이야. 나는 그를 금수야의 위원에 투자하게 하기로 결정했어. 이런 이익만 노리는 장사꾼들에게는 돈만 된다면 뭐든 다 해줄 거야. 하지만 금수야는 고리대금업자와는 손잡고 싶지 않아. 나는 태연하게 있었지. 꼬마야, 만약 네가 계속 아버지처럼 무료 진료만 한다면 내 위원이 계속 버틸 수 있겠니? 내 조상님이 남긴 재산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결국 병 고치고 진료비 받아서 조금씩 모은 거 아니야. 네가 내 조상님이 남긴 가업을 내 손에서 끊기고 싶지 않다면 하기 싫은 일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있어. 금수야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했다. 낮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괜히 마음이 울적해졌다. 내가 너무 솔직하게 말한 건가?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남자. 겉모습은 용감한 장사 같지만 남자는 흑거미파 소속이었어. 그때 위원의 한 환자가 그에게 꽉 잡혀 있었다. 그가 온 목적은 바로 금예란 때문이었지. 금예란의 아버지가 그 파에 돈을 많이 빚졌거든. 그는 빚을 받으러 온 거야. 금예란도 급히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든 나한테 말해봐. 내 환자들에게 피해주지 마. 남자는 손에 있던 환자를 확 놓아버렸다. 그럼 내 말은 내가 널 찾으러 왔다는 거지. 이어서 그는 금예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너희가 계속 빚만 지고 안 갚으니까 나도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지금 좋은 방법이 하나 있지. 그건 바로 널 청로에 파는 거야. 내 고운 얼굴만 믿으면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테니까. 바로 그때 금수야도 언니를 도우려고 달려왔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는 거칠게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위원 안에서 도움을 받았던 환자들이 그 순간 모두 달려와 남자를 붙잡았다. 남자는 좀 짜증이 났다. 그가 막 손을 쓰려던 찰나 금예란이 크게 소리쳤다. 제발 내 환자들을 해치지 마세요. 제가 당신 따라갈게요. 남자는 조금 흐뭇해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괜히 이런 번거로움도 줄였을 텐데. 금예란은 절망스러운 얼굴로 금수야를 바라봤다.
우리 위원 잘 지켜줘. 내가 꼭 방법을 찾아서 빚을 갚을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금혜라는 남자를 따라 떠났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넌 갈 수 없어. 남자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이 집단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 너한테 이미 말했잖아. 네가 그를 데려갈 순 없어. 이런 일이 다 있네. 정말 예상 못했어. 이 용감해 보이던 남자가 내가 가볍게 한 방 날렸더니 바로 나가 떨어졌네. 이 장면에 금혜라는 엄청 놀랐다. 미안해. 내 공격이 너무 빨랐어. 이건 그냥 내 본능적인 반응이었어. 당황한 남자는 내가 다가오자 얼른 피했다. 미안해. 아까 내가 좀 심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사이의 빚은 분명히 약속된 거야. 비록 관청에 가더라도 말이야. 관원들도 우리 편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는 무심하게 그를 바라봤다. 나는 너희 일에 관여할 생각 없어. 근데 너희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돈 아니냐? 내가 그녀 대신 갚아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나한테 2주만 시간을 줘야 해. 남자라 해도 속으론 내키지 않지만 결국 내 부탁을 들어줬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흑거미파 두목개도사는 이 일에 몹시 불만을 품었다. 너 참 자만심이 대단하구나. 내가 너더러 돈 받으러 가랬냐. 나는 네가 빚을 핑계 삼으라고 했을 뿐이야. 신수산장의 간판을 부숴버리라고 했지. 근데 네가 고작 애송이 하나한테 겁먹고 도망쳤다니. 이번 일 우리가 제대로 못 해내면 그들은 우리를 모조리 쓸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만약 그 꼬마가 정말 내 말처럼 그렇게 대단하다면 우린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지도 몰라. 방 안에서는 금혜란이 내 침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금 걱정스러워 보였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2주 안에 빚을 다 갚아주신다면서요. 근데 벌써 침대에 누워서 3일째잖아요. 나는 몸을 일으켜 그녀를 바라봤다. 나만의 계획이 있어. 하지만 우선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지금 너희가 진 빚이 얼마야? 금혜란이 한숨을 쉬었다. 현재 대략 2,000냥 정도야. 그것도 우리가 일부 재산을 팔아서 이 정도로 줄인 거야. 집안 재산 다 처분하고 나서야 이 액수로 내려왔어. 그 금액을 듣고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정말 믿기 힘든 액수네. 이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나랑 같이 돈 벌러 가자. 금혜란이 약간 놀란 듯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나는 옆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내 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잃었지. 우린 거기 가서 다시 돈을 따오면 돼. 도박장 안은 연기와 안개로 가득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오늘의 마지막 승자가 자기라고 믿는 듯했다. 도박장 주인 강철립은 한가로운 표정이었다. 내가 도박꾼들을 다 털어먹는다는 소문이 퍼졌나. 요즘 큰손 손님이 점점 줄고 있어. 그때 갑자기 한 부하가 숨가쁘게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관청에서 또 세금 받으러 온 거냐? 부하는 숨을 헐떡였다. 아닙니다. 우리 도박장에 뭔가 큰손 손님이 온 것 같아요. 도박장 안에서 나는 금혜란을 데리고 사방을 둘러봤다. 금혜란은 조금 걱정스러워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바로 그때 아까 그 허둥지둥하던 부하가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뭘 해보고 싶으세요? 나는 고개를 돌려 바라봤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어떤 게임이나 소비를 좋아하시나요? 이 사람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활짝 웃었다. 여기 없는 게 없죠. 손님께서는 어떤 게임을 좋아하세요? 그중 제일 간단한 게 바로 이 게임입니다. 규칙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주사위 눈 크기만 맞추면 돼요. 그리고 당신은 그저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이 방법이 딱 반반 확률이거든요. 너 같은 성격에 딱 어울리는 거야.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간단하지. 그럼 내가 이 게임 한번 해볼까? 도박장에 오는 사람은 다 돈 따고 싶어 하지. 하지만 결국엔 다들 장철립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지. 여기만 오면 장철립은 절로 웃음이 나오지. 아까 그 새로운 덩치 큰 녀석 말이지. 아마 벌써 홀딱 털렸을걸. 근데 그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지. 그 소년이 돈을 딴 것 같아. 거의 졸릴 정도로 많이 땄더라. 어느 방 안에서 분점장이 한쪽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고 한가롭게 바닥에 누워 휘파람을 불고 있었지. 그 꼬마가 떠난 뒤로 요즘은 하루하루가 점점 더 편해지는구나. 그를 가장 기쁘게 한 건 어디선가 버려진 문짝을 하나 주웠다는 거야. 그게 자기 방 문짝이랑 딱 맞아떨어졌지 뭐야. 올겨울은 얼어 죽을 걱정은 없겠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앞에 큰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어. 이어서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가 등장했지. 바로 내 형 위사모야. 장이 그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라 펄쩍 뛰었지. 너 누구냐? 근데 위사모가 바로 다가가서 그의 옷깃을 움켜잡았어. 장이, 내 동생 아직 살아있는 게 진짜냐? 장이 그 기세에 거의 숨이 막힐 뻔했지. 진정하세요. 네, 진짜입니다. 어서 나 좀 놔줘요. 위사모가 그를 놓아줬어. 정말이라면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장이 표정이 약간 괴로워졌지. 저도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여자한테 물어보셔야 해요. 다음 순간 그는 바로 위사모에게
병아리처럼 들려버렸지. 가자. 그럼 우리 지금 바로 출발하자. 장이 얼굴엔 씁쓸한 미소만 가득했어. 겨우 미친 신 하나 보내고 나니 또 살인귀가 찾아오네. 이 두 형제 정말 미쳤구나. 대청마루 위에서 개낭낭이 노려보고 있었지. 장이, 이 못된 녀석, 네가 감히 정파 최강의 참마검성을 우리 집에 데려오다니. 오늘 너랑 제대로 계산할 거야. 장이, 그건 정말 비참한 이야기였어. 터졌다. 터졌어. 소년이 혼자 흑거미파 고수들에게 도전했지. 손 한번 휘두르니 모두 말에서 떨어졌어. 이 장면에 흑거미파 두목도 더는 침착할 수 없었지. 도박장 주인 장철립의 사기극도 결국엔 대가를 치렀다. 도박왕이 나서도 미친 기세를 막을 수 없었지. 산속 동굴에서 5년 돌을 피해 소리를 듣고 위치를 파악하는 법을 익혔다. 이 순간 나는 도신이 강림한 듯했다. 10번 중 9번은 도박이 사기지. 가끔 실수하는 것도 다 계획이야. 돈창고는 든든하게 열쇠로 잠가두고 마지막 판은 전부 쓸어 담았다. 장철립은 등에 땀이 흘렀다. 이 미친 바보야. 남을 해치려다 결국 자신만 다친다니까. 장철립은 이제 갈 데도 없지.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 흑거미파 두목 곽도산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리고 나는 신수산장의 진빚을, 이자까지 다 갚았다. 하지만 곽도산은 돈을 받자마자 또 괴롭혔지. 우리와 신수산장 사이의 채무 문제는 부차적이고 중요한 건 네가 우리 파의 행동을 방해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못 나갈 줄 알아. 다음 순간 흑거미파 일당이 모두 칼을 뽑았다. 오늘은 그들이 쉽게 넘길 생각이 없나 봐. 곽도산이 음흉하게 웃었다. 오늘 네가 쓸데없이 참견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순식간에 수많은 고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쿨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말 사람을 너무 얕보는 녀석들이네. 다음 순간 내 주위에 기운이 거세게 몰아쳤다. 내공이 파도처럼 몸 안에서 솟구쳤다. 숨을 들이쉬는 사이에 모든 고수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곽도산이 이 광경을 보고 순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옆에 있던 용차랑도 급히 다가왔다. 내가 말했잖아. 저 사람 보통이 아니라고. 너는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곽도산도 속으론 놀랐지만 그 표정은 아직 뭔가 숨겨둔 게 있다는 듯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왔다. 두건을 쓴 검은 옷의 자들이 몇 명 나타났다. 이 자들은 움직임이 완전히 일치했다. 기운이 안으로 응축되어 있었다. 딱 봐도 평범한 고수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중 한 명이 검은 옷의 자가 갑자기 나를 향해 검을 찔러왔다. 이 한 검은 아주 기묘하고 날카로웠다. 급한 상황에 가까스로 피했다. 정말 아슬아슬했다. 이 한 검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그의 검수를 보니 아마도 전설 속의 그림자검이란 걸 알았다. 검제가 예전에 나에게 말해준 적이 있다. 이건 암살에 특화된 검술이라고. 오직 흔적 없이 상대를 죽이는 게 유일한 목적이다. 이런 검술을 쓰는 자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최정상급 고수들이다. 이들을 만나면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 대풍이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어디서 귀한 보검을 구해왔는지 모르겠다. 이 검이 바로 그때 필요했다. 모두들 좀 뒤로 물러나 주세요. 그림자검 무리도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방금 그 검을 피한 건 진짜 고수만이 할 수 있다. 다 같이 덤벼라. 순식간에 검 그림자가 엇갈렸다. 그림자검 무리가 각기 기묘한 각도로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검 그림자가 겹겹이 몰려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비틀며 피하는 동시에 앞으로 빠르게 검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한 검으로 그림자검 무리를 밀어냈다. 이어서 손목을 돌려 내공을 검신에 집중시켰다. 엄청난 속도로 위로 한 자루에 검을 내질렀다. 그중 한 명이 그림자검도 내 이 한 검에 검을 들고 있던 손이 바로 잘려나갔다. 검기와 내공이 한데 어우러져 곧장 뻗어나갔다. 순식간에 한 명이 그림자검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전투는 계속 이어졌다. 또 한 명이 그림자검이 내 등 뒤에서 검을 찔러왔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어떻게 검을 뽑았는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생명이 쓰러지는 걸 느꼈다. 다음 순간 그의 가슴에 상처가 터졌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쓰러졌다. 내가 순식간에 두 명이 고수를 해치우는 걸 보며 그림자검 무리도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더는 그들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다음 순간 내 주위의 기운이 폭발했다. 두터운 내공이 실체화되어 기운의 파도가 앞으로 몰려갔다. 내공이 검기와 뒤섞여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림자검 무리는 피할 틈도 없었다. 거대한 검의 파도에 모두 휩쓸려 사라졌다. 이 광경에 옆에 있던 대풍과 금수야도 엄청나게 놀랐다. 저 사람이 정말 그 순둥이 같던 소년이 맞나? 검을 칼집에 넣었다. 나는 옆에 있는 곽도산을 바라봤다. 곽도산은 지금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겁에 질렸다. 나는 가볍게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 덕분에 그는 미리 방어 태세를 갖췄다.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정말 쓸모없는 녀석이군. 아까 그 기세는 어디 갔어? 완전히 얼어붙었네. 완전히 얼었어. 개낭낭 이번엔 진짜 놀라서 얼어붙었다. 다만 참마검성 위사모가 막 떠난 탓이다. 나의 아버지
검성께서 그녀의 앞에 나타나셨다. 게다가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소저, 어찌하여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이리도 환히 꿰뚫고 있는 것이오. 그 광경에 개낭낭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의 신묘한 한수, 꽃잎을 쳐내 혈도를 짚는 기술에 어르신이 쩔쩔매셨지. 어머니의 사자후, 정말이지 눈치가 없으신 어르신이네요. 성인 여성이 이토록 관심을 두는 건데 다른 성인 남성의 행방이라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나요?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으신다. 내 아들이 벌써 신수산장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게냐? 그렇다면 신수산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겠느냐? 개낭낭은 혼이 나간 듯 멍하니 있었다. 내 비선들을 시켜 같이 가게 해주마. 하지만 그 아이가 아직 거기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구나. 어머니의 웃음이 꽃처럼 피어난다. 아가씨, 올해 연세가 어찌 되느냐? 출가는 하였고 개낭낭의 안색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올해 26입니다. 아직 출가 전입니다.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더욱 신이 나셨다. 그렇다면 즐거운 여정이 되겠구나. 이때 개낭낭은 어렴풋이 어머니의 속내를 짐작한 듯했다. 위씨 가문에 3명이 검성이 있다니 앞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문이 될 경쟁자로군. 어머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 이상하신 걸 느끼셨나 보다. 아까까지만 해도 내 아들에게 아무 관심 없던 여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어머니라 부르다니. 하지만 귀여운 자식의 일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법이지. 그러나 저들은 모르고 있었다. 지금 내가 곧 신수의 땅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그림자 검객 고수들을 모조리 뵌 뒤 살려달라며 꿇어앉은 곽도산을 대면하고 나는 그의 무공을 모두 패해버렸다. 그리고 흑거미파의 본거지까지 완전히 소탕했지. 금예란 또한 대풍과의 합작에 동의했다. 신수산장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녀석 아직 나이도 어린데 좀 압박은 주어야겠지. 그럼 내 빚은 내가 갚아주마. 그 빚은 너희가 앞으로 신수산장에서 벌어들일 돈으로 천천히 갚으면 된다. 금예라는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다. 어차피 대감께서 이미 갚아주셨는데 왜 또 제게 돈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나는 우아한 미소로 그녀를 보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지. 내가 빚을 갚아준 건 일종의 투자야. 그러니 열심히 일해서 그 빚을 갚아야지. 정 마음에 안 든다면 지금 그 은자 2,000냥을 한 번에 다 갚든가. 금예라는 붓을 쥐고 서명을 하면서도 얼굴은 언짢아 보인다. 이게 말로만 듣던 노비 계약서란 말인가. 그러고는 그는 말없이 방을 나갔다. 흑거미파의 빚을 갚은 것도 모자라 다시 이런 올가미에 걸려들 줄이야. 어린 마음에 한동안 멘탈이 흔들려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 평소와는 뭔가 달랐다. 대풍이 내게 물었다. 어찌하여 금예란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비록 신수산장의 명성이 드높다 한들 대감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액의 급료까지 지불해야 하니 대감께는 하등 좋을 게 없어 보이는데요. 나는 정색하며 답했다. 금예란은 비록 아직 어리지만 장차 큰 인물이 될 제목이야. 그 아이는 반드시 신수산장을 재건할 것이고 한 시대를 풍미할 명의가 될 것이다. 내 기필코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어야만 하네. 나중에 그 아이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테니까 말이야. 금수아는 문 밖에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귀를 기울였다. 도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이야. 하지만 그가 떠난 뒤 대풍과 나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애 하나 등쳐먹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지. 신수산장 개업식 날 가주인 금수아는 성대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축하하러 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총독 대감까지 직접 행차하셨다. 총독은 위기양양하게 말을 이어갔다. 금가 신수산장이 재건된 것은 백성들에게도 큰 경사라고. 아무튼 총독으로서 오늘부로 신수산장의 재개관을 공식 선포하노라.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이 총독은 내 앞에서 쩔쩔매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흑거미파를 소탕하던 도중에 곽도산과 그가 주고받은 장부를 발견했기 때문이지. 앞으로 신수산장을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장부는 제가 대신 잘 보관해두겠습니다. 모든 일을 대충 정리해두었다. 하지만 금예라는 신수산장의 운영을 두고 동생인 나와 크게 의견이 갈렸다. 그녀는 위술이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인 만큼 돈벌이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금수아가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느냐만 이미 엎질러진 무리자 떠나간 화살인 것을 수년간 베푼 인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남매 사이의 이 문제로 처음으로 강한 대립이 생기고 말았다. 결국 좋지 않게 헤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운명임을 예고했다. 소녀는 난간에 기대어 술을 마시며 홀로 취하고 소녀는 밤에 찾아와 무릎을 맞대고 담소를 나누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모든 것은 허망할 뿐. 금예란도 금수아의 뜻을 알아차렸다. 신수산장을 다시 세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내 조언 아래 그녀도 다른 방식으로 위술을 펼치기로 마음먹었다. 긴긴 밤이 지나가고 소녀의 근심도 조금씩 옅어졌다. 신수산장 안에서 금수아도 내 작별 편지를 받았다. 글씨를 보니 사람이 그리워지는군. 난 이미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위원을 운영해야 할 거야.
돈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거라. 네가 언젠가 훌륭한 의원이 될 거라 믿는다. 분명 신수산장도 아주 잘 꾸려나갈 것이고 마지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꼭 따로 저축해 두도록 해라.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 챙겨갈 테니까. 외딴 시골 마을 어느 곳에서 한 소녀가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소녀는 수수한 차림에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다름 아닌 금예란이었다. 나는 멀리서 천천히 다가갔다. 일 처리가 생각보다 빠르군. 금예란과 함께 폭포가 있는 강가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금예란을 바라보았다. 무료로 진료하는 위원이시여. 그동안 치료비로 얼마나 썼는지 계산은 해봤어.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금예란은 후련하다는 듯 표정이 밝았다. 사람마다 걷는 길은 다 다른 법이지. 난 그저 내 방식대로 신수산장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일 뿐. 나는 손에 든 보따리를 금예란에게 건넸다. 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을 전부 다 팔아버려선 안 되지. 그래서 내게 가져다 주었다. 금예란은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예전에 팔아치웠던 장신구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사태를 파악했다. 지난번에 처분했던 어머니의 유품도 그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모든 일은 알맞게 처리해두었다. 나도 몸을 돌려 작별을 고했다. 그런데 그때 금예란이 갑자기 나를 불러세웠다. 그녀의 손에는 푸른색 비단끈이 들려있었다. 머리카락이 항상 헝클어져 있길래 이 끈을 써줬으면 해서 비단끈을 메고 나는 다시 몸을 돌려 떠났다. 강호의 길은 멀고도 길구나.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겠지.